제가 위험 평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많이 됐죠. 근데 다른 교수님이나 외부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위험 평가를 법률적 의무사항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찾아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냥 위험 평가가 기술적으로 프로세스 뭐 하는 거다. 그것만 알려줘요. 사실 위험 평가를 또 알려주는 데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의해킹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선생님이 아마 그런 과정이 또 포함되어 있죠. 그것만 가르쳐요. 그럼 웃기죠. 그러니까 일반 학원의 카리큘럼이 그만큼 노후화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원 출신들 제가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뽑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제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정보를 습득하게 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패러다임 밸류를 낼수 있고요. 그래서 위험 평가가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나 모른다. 네. 그렇지만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꼭 해야 된다. 아까 법률법 말씀드렸죠. 이거 의무사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 평가가 뭔지 대략적인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개념적인 건 아시겠죠? 자, 위험평가 방법론. 아까 이제 제가 스텝 3에서 위험평가가 법률적 요건을 왜 했는지 당위성 말씀드렸죠.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CEO 관점에서 위험평가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 개념만 설명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위험평가가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위험관리, 그 다음에 수행 방법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가면은 머리 아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시면 또 소화제 드셔야 돼요. 소화제 안 드시고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니까 쉬운 부분만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자, 위험평가는 제가 아까 하기 전에 뭘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환경 분석을 했죠. 환경 분석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 정보 시스템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산이다. 됐어요. 그 자산에 대해서 식별을 하셔야 되겠죠. 자산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비즈니스의 계약 건수가 나오겠고요. 이거 자료는 제가 여기 이거 PDF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 단장 직원한테 공유하도록 제가 좀 참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여기 이메일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네. 모아서 제가 PDF 파일로 변환해서 네, 선생님께 제가 이거 안 접수로 돼요. 이거 제가 PDF 파일을 이거 일기분 이거 안 했어요. 일기분은 그 전권만 해드렸고 이거는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거 못 해드렸는데 제가 선생님은 워낙 좀 열성이 좀 있어서 제가 특별하게 해드린 겁니다. 제가 열성 없는 선생님한테는 좀 그러겠죠. 네. 상대적인 거라. 이 기분이 되게 열성적이라 제가 특별하게 해드린 겁니다. 자,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위험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자산에 대해서 먼저 식별해야겠죠. 이 자산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환경 분석 차원에서 뭐가 중요한 거죠? 돈하고 직결되는 거죠. 요거랑 비했을 때 정보 시스템이 1000대예요. 그럼 1000대만큼 리소스가 투입되면 돈을 더 버실 수 있겠죠. 그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선생님처럼 돈하고 생각해요. 자산의 범위가 많으면 갈수록 다 머리다. 그 대신에 식별은 선생님들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선생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산이 또 들어가겠고, 이 자산이 들어가겠고,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위협이 뭐냐? 자산에 현재 그 정말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 자산의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어떤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위협입니다. 내부성이 아니에요. 내부 요인이 아니라 외부. 자, 여기서 외부 요인은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요?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있죠. 개인정보도 될 수 있는데 이거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악성 코드가 될 수 있죠. 혹시 APT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거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Advanced Persistent Threat, 그러니까 지능형 지속형 공격이라고 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전부 다 외부 위협 요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악성 코드, 바이러스, 그 다음에 개인정보나 내부정보 유출하기 악성 코드가 이메일, 또 홈페이지 유출, 뭐 파밍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보가 한 사람만 걸려라 됩니다. 한 사람만 걸리면은 내부 정보 파는 건 요새 떠먹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이게 무섭습니다. 네. 한 사람만, 만약 여기 선생님이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실수해서 이메일에 모 여행에 누드 사진이 있다네 라고 봤어요. 그거 보고 클릭을 해버린 순간 PDF 파일에, 이미지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줘서 바로 로컬 자기 PC나 노트북에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끝나버려요. 실제 이미지는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뭐 사회적인 공학 기법 및 APT의 아주 복합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APT는 사실 기술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취약성은 뭐냐? 취약성은 위협의 적에는 반대적인 요소예요. 이거는 내부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A라는 회사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 노출된 것을 바로 취약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내부적인 관점이에요. 외부 위험 요소가. 취약성은 아까 개인정보 관련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사람이죠, 사람. 내비 또는 아웃소싱. 이것도 다 취약성입니다. 요즘에 외부자에 대한 사고가 사건이 오래 있었죠. 카드 3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1억 400만 건. 그것도 뭡니까? 내부자, 즉 KCB 그 개발업체 그 차장에, 모 차장에 결국은 이제 그 노트북을 통해서 결국은 그에 노출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취약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돼서 뭘 하느냐? 바로 이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바로 자산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대상의 IT에 대한 자산 또는 시설의 자산, 인력에 대한 자산, 소프트웨어, 모든 자산과 외부적인 위험 요소, 그 다음에 내부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성을 고려한 것이 뭐다? 바로 위험 평가라는 겁니다. 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는. 자, 그럼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잊으셔도 돼요. 만약 비즈니스 할 때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위험 평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이제 위험 관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위험 관리. 자, 위험 관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현황 분석, 환경 분석한다고 했죠. 그 자산이 뭐가 있고 그 각각 자산에 대해서 취약성, 뭐가 외부 위협에 노출되는 면에서 취약점 진단을 하셔야 되겠죠. 네, 취약점 위험 분석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DOE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보지 마시고 제가 딱 쉽게 더 설명드릴게요. 위험 관리에 대해서. 선생님은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딱 돼요. 자, 이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 관리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이것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네 가지가 있다. 자, 위험 관리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의를 하면은 위험 관리는 자, 아까 제가 선생님께 제가 개분석, 취약점 진단을 그랬죠. 취약점 진단으로 노출된 위험 요소에 대해 경험 보완적 관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위험 관리를 합니다. 그럼 위험 관리는 뭐가 있냐? 첫 번째, 위험 수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판서해드리고 설명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위험 감소가 있고, 세 번째는 위험 회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 전이. 자, 위험 수용은 뭐냐? 위험 수용은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하신 거 아니지만 이제 컨설턴트 통해서 하시거나 혹시 자기 본인이 선생님께서 난 위험 평가를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처음에 정의할 때 여기 있죠. 허용 가능한 위험 관리 수준이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자, 여기 보면은 이 취약성과 노출 계수인데 여기 점선 부분이 ARL 또는 DOA라고 봅니다. ARL이 뭐냐? 허용 가능한 위험 관리 수준, 즉 Acceptable Risk 레벨의 약자예요.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허용 가능한 위험 관리 수준 또는 이제 DOA라고 했는데 DOA는 Degree of Assurance. 이거 약자는 그냥 이해하실, 그냥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또 하시면 돼요. 그럼 요 부분이 현재 ARL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은 내가 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서버, 윈도우스 서버의 취약점 진단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위험도가 현재 8이 나왔어요. 윈도우즈 서버가 8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고객사의 팀장, IT 팀장이나 거기 이제 CIO, SO부는 야, 우리는 10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위험 수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취약성은 있지만 더 이상의 우리가 그런 감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감소를 하겠다는 부분이 바로 위험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위험 취약성을 별도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수용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위험 수용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회사가 10이라는 위험도가 있을 때 그 윈도우스 A라는 윈도우스 서버가 8이 나온다고 하면은 8이 위험도가 8이 나온 그 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취약성 있는 거는 그냥 놔두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 감소는 뭐냐? 내가 현재 그분이 18점이 나왔어요. 유닉스 서버가 취약점 있는 때 18이요. 근데 이거는 현재 그 회사의 위험도가 10이기 때문에 이거를 10 이하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닉스 서버의 취약점 부분은 이행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행 조치하는 부분이 바로 위험 감소입니다. 위험 감소. 이거 하면은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리소스, 휴먼 리소스.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죠. 그럼 위험 감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넥스트 비즈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나왔으니 니네 선생님 회사한테 이 이행 조치까지 해줘. 내가 돈을 줄 테니.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취약점 진단에 대해서 돈을 버시고 이행 조치에 대해서 돈을 또 버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보보호 비즈니스는 그렇게 관점에서 풀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근데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는 아마 다른 강의나 창업 과정에서는 정보 비즈니스 그건 또 그 교수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연계할지를 모르시는데 저는 그 창업과 비즈니스, 그다음 정보보호 컨설팅을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위험회피는 뭐냐? 위험회피는 내가 이거 18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지금 웹서버가 이거 올해 안으로 이거 걷어낼 거야. 그럼 걷어내게 되면 이거 별도 최종 조치를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네. 그런 경우가 위험회피. 그다음 위험 전이는 뭐냐? 위험 전이는 이거에 대해 됐는데 우리가 자사에서 이 자산이 이제 우리 거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기관으로 넘긴 거예요. 제3자로 이관시키는 것을 전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보험 아니면은 아웃소싱. 네, 아웃소싱.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계열사가 되겠죠. 협력사. 네, 이런 것으로 완전히 자산의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산 소유권. 그러니까 운영 관리를 넘기는 게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법적으로 이관시켜야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전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하실 때는 요 네 가지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험. 이거 반드시 이 네 가지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위험 관리에 대한 이 네 가지 방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방법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방법이에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법은 전 세계 같은 방법입니다. 이거 자기가 언어, 영어, 아니까 외국어만 되실 수 있으면 외국에서 위험평가에 대한 컨설팅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 쪽은 IT적인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제 선생님께서 영어만 되시면은 가서 사업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는 멤버스 단가가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인력이 적자만 돼가지고 못 갔었죠. 내가 저 혼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영어만 될 수 있고 외국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시야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외국 가서 컨설팅 하시면 가능해요. 외국에는 정보 인력이 태부족해요. 자, 그래서 위험평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가면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정보보호 컨설팅 비즈니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험평가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부분이 이제 보호대책 수립 그런데 그건 리마인드만 해드리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석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평가에 대한 기본적 개념적인 걸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도 돼요. 그걸 가지고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되고 컨설턴트한테 일을 맡기실 때 어느 정도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해라 라고 지시하시면 컨설턴트 알아서 진행합니다.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을 채용하진 않으시겠죠. 네. 모르는 사람은 시키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위험평가 정도 레벨이 되면 거의 중급 인력 정도 제대로 하는. 요즘에 근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바뀌어서 특급 고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그냥 연차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려면은 저거 한 3년 이상, 경력 3년에서 4년 이상이면은 위험평가를 할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호대책 수립은 뭐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위험평가를 했죠. 자, 컨설팅의 꽃이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했냐면은 바로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컨설턴트는 말도 잘해야 돼 있고 이런 분석 능력도 뛰어나겠지만은 산출물을 제공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보호대책 수립에서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근데 보고서 작성은
이게 선생님이 컨설팅 비즈니스 할 때 품질 관리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유념해야 돼요. 이게 보고서가 단순하게 대충 써가지고 하시면 욕먹습니다. 욕먹뿐만 아니라 일감을 아예 안 줘버려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전문 업체조차도 대충 해가지고 산출물 내용이 고객의 의중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입장이나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그런 걸 어디서 많이 따지냐면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많이 따져요. 근데 공공기관은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돈이 잘 안 돼요. 돈이 잘 안 돼요. 근데 컨설팅 외에 SI 쪽은 사업 규모가 커요.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인데 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 2년 됐죠. 대기업이 참여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몇 억, 80억 이상 되는 건 대기업이 참여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정보보 컨설팅도 1억 이하는 전문업체, 저희같이 큰 이제 중견 기업한테 못 주고 소상공인만 주도록 돼 있어요. 그게 법률적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억 이하는 저희같이 뭐 인퍼세, 저희에서 CS 이런 회사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 여러분한테 줍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죠. 그게 법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1억 미만은 반드시 소상공인 기업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럼 공공 나발이고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또 마지막에 또 힌트를 드려요. 1억 미만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대기업한테 대기업, 그다음에 전문업체 중에 못 주도록 돼 있어요. 컨설팅 그 전체 금액이 1억 예, 전체 이내 1억 미만입니다. 1억 미만. 네. 그 1억 미만은 선생님이 자기가 세일즈 능력 있으시면 가져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적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가 예산을 1억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최소는 1,0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일 많아요. 많아야 한 2,000, 3,000. 더 이상 가는 진짜 어렵다. 보통 2,000, 3,000대. 그러면 이렇게 큰 기업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해요. 인건비가 수지 타선이 안 맞아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럼 비즈니스 관점에서 누가 해야 되냐? 선생님께서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힌트 알려드린 거 있죠? 여기 취약점 진단 부분 나오고 다른 휴먼 네트워크의 다른 업체랑 협력관계도 있어요. 하청업체 들어도 좋습니다. 하청에는 컨소시엄은 그건 좀 어렵겠고 컨소는 이제 동료 레벨이고 하청업체 개념 아니 인력 파견 형식으로 해서 인력 미만권은 창업의 관점을 통해서는 선생님께서 다 오퍼튜니티가 기회가 다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법률적으로 법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1억 미만 건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넥스트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하면은 아까 컨설팅의 꽃이 제가 문서라고 있죠. 도큐멘트. 도큐멘트는 바로 이 보고서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숙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창업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문서는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각 기업에서 경험을 하셨고 보고서 각종 보고서 하셨겠지만 그 보고서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이제 외국계 컨설팅 펌, 맥킨지라든가 아니면은 딜로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한국 딜로이트 말고 오리지널 그 다음에 맥킨지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그렇고 걔네들이 산출문의 내용을 보는 게 이 보고서 내용을 그 대상에 맞게 잘 써요. 뭐 양을 많이 써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알아볼 수 있게 그걸 잘 씁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 정보 획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협력관계 맺어가지고 산출물에 대한 방법을 쉐어링해서 하나둘씩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보 비즈니스 할 때 취약점 진단을 하더라도 취약점 진단을 잘 하겠지만 1차적으로 그걸 잘하겠지만 두 번째 뭘 해야 되나? 보고서 작성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번 창업 과정에 보고서나 이런 내용이 제 알기로는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창업을 하시는데 망할 수 있는 게 또 지름이 뭐냐, 이런 퀄리티로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계획만 따놓고 그냥 사람한테 맡기고 알아서 해라. 근데 고객이 봤더니 이거 뭐야, 마음에 안 들어, 사장 들어오라고 이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그래서 선생님 가서 여기 엄청나게 바뀌죠. 그거를 최소화하시려고 하면은 모든 보고서에 대한 퀄리티를 고려하셔야 되고 최신 패턴의 정보를 습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업 과정 중에 저는 게 안타까운데 보고서에 대한 작성에 대한 스킬도 선생님께서 좀 그걸 익히시기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 그래서 제가 혹시 다음에 특강이나 제가 다른 교수님을 대체할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선생님 가정 중에 하나가 최신 IT 보안 동향을 과정을 제가 하던 데인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 전문 업체에 견학을 하던 게 있어요. 4시간. 근데 제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께 만약 하게 되면은 운이 좋으면은 제가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창업 과정까지는 할 수 있어요. 돈이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사업자는 그냥 회사 구청 가서 등록만 끝이죠. 근데 선생님께서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하시고 고객 평판을 좋게 받으시려고 하면은 보고서요. 이게 잘못되면은 실패합니다. 안 줘요. 그러니까 안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창업 과정 배우셔도 하다가 그냥 망해버려요. 아, 이거는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비즈니스 하시려고 할 때 그 컨설턴트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 주안점 주셔야 되고요. 제가 힌트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 어떻게 뽑습니까? 라고 하는데 PT를 시키면 돼요. 워드프레스 말고요. 파워포인트 작성하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인터뷰할 때 너 이거 경력 있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진짜 못 걸러내요. 아, 나중에 후회하세요. 전문 업체도 요즘에는 보면은 다 PT를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2차 인터뷰에서. PT를 하면은 다 나요. 네, 이 보고서 작성, 발표. 또 하나, 이 기술적 진단 컨설턴트를 이제 앞으로 쓰실 거잖아요. 사람을 쓰실 건데, 기술적 진단이나 스킬은 말로 잘해요. 근데 고객 앞에서 버벅이거나 말은 못해요. 이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고객 앞에서 말 잘해요. 조리 있게. 그러니까 지식은 부족한 거 공부하면 돼요. 그러나 말하는 거 훈련과 자기 감각이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애들 뽑으시면은 또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실력 없고 말 잘 못하면 시키네. 나중에 결과 보고 브리핑, 완료 보고 브리핑 하시겠죠. 그거 누가 합니까? 선생님께서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실무자를 맡기셔야 되잖아요. 사장님 가서 신고하는 거는 그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회사는 되게 약자가 없습니다. 설령 누구 딴 사람 덴탈 시키시더라도 컨설턴트를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발표론과 보고서 작성이 선생님께서 비즈니스를 반영구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업 과정에 그게 또 빠졌어요.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만 했지 그 다음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 그게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제 창업 과정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른 과정에서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일반 IT나 젊은 친구 대상으로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실수하거나 못하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한테 일을 안 맡깁니다. 전에도 안 돼요. 전에도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은 개인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보고서, 타스, 여기면은 발표가 이게 들어가요. 이게 이제 보호대책 수립이나 보고서 작성인데 이걸 끝나고 나서 완료 보고회를 하셔야 되죠. 완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완료 보고할 때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사람을 쓰셔야 돼요. 그러지만이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넥스트 비즈니스, 여기는 뭔가 작은 회사지만 소규모의 소상공인 회사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일을 주면은 똑똑하게 해지네. 그러면 인식이 다르면은 작은 곳을 계속 오퍼트를 줘요. 실제로.
그러면 계속 파이프라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거기를 끝나고 아무리 자기 책임이 있어도 못 줘요. 왜냐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그래서 보호대책 부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창업 과정에 선생님께서 직접 라이팅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문서가 이 정도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종 그거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긴 스킬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저랑 인연 있으시면은 한번 할 수 있겠고요. 뭐 그거를 거기 이쪽 김현 교수님이나 내부에서 뭐 저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면 제가 뭐 특강 형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요, 파이프라인을 장담 못해요. 그럼 저희가 이번 A라는 사업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고객은 그 피드백 안 주죠. 피드백은 영업이나 대표는 줄 수는 있어요. 네, 줄 수 있죠. 그럼 느낌 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오고 감이 옵니다. 그러면은 하나 고객사를 놓치는 거죠. 근데 왜 놓치십니까? 알면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알면서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그래 기존에 저 현업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암과 동시에 자기 스킬이나 퍼포먼스 안 돼가지고 알면서 그냥 당해요. 네, 당한다는 표현보다는 고객한테 눌리는 거죠. 이게 이 스킬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력을 해서 되는 한계가 있어요. 노력을 해서 이제 한 부분은 최소한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그 이상 부분은 그 컨설턴트의 감각과 선생님의 감각이 조합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창 시절에 문서 작성을 잘했다고 혹시 얘기 들으신 분 있으면 그분은 소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감각을 여기 사업에 반영해 주시면 돼요. 컨설턴트한테 그 문서 작성 한번 시키셔가지고 안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해라 라고 가이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과 발표력이 보호대책 수립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여기서 취약점 진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스텝이 단순하게 정보 시스템 취약점에 대한 단순 프로세스 보이지만 비즈니스 관점과 진짜 성공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몇 개 요소가 녹여져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통해서는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인지하고 있어도 비즈니스 50%는 전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창업하는 분들이 제 후배도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냥 단순 경력만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닭고기 장사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닭고기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고객 릴레이션십이 안 좋아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파이프라인 계속 안 나오거든요. 계속 일을 줘봤더니 안 나와. 근데 전문 업체랑 또 일을 맡겨봤더니 피드백이 안 좋아. 그러면 다시 일을 안 줘. 그건 자기가 독립해서 하고 싶어도 한계가 봉착하겠다. 그래서 창업을 한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요겁니다. 요거 있죠? 법률적인 그 요소에 대비해서 저희가 뭘 해야 될지 패러다임을 인지하는 것이에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실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파이프라인 나간다 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선생님께서 창업하신 거를 지속적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또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제가 웹서버나 네트워크 부분은 그거를 해드리면은 갑자기 깊게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이거 뭐지? 하고 좀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요거 내용 기반을 해서 선생님께서 좀 질문해 주시면은 뭐 컨설팅 비즈니스 다 어떤 건지 좋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자유롭게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강의 내용